닭이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멋진 토요일 6월 19일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오늘 지표들을 보시면서 깜짝 놀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한 번도 쉬지 않고 쭉쭉쭉쭉 달려가는 게 좋을 것이냐, 가끔 숨고르기를 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이냐 보면, 이 시장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가려면 잠깐 쉬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주식 투자를 이제는 그냥 단기 한번 잠깐 투자해서 그 찬스를 먹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저금리 기조는 유지되고, 그 다음에 그 통화 가치는 면면이 계속해서 하락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꾸준히 장기적인 추세로 자산을, 그 현금을 지키는 전략으로 투자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긴 시계로 보신다면 중간중간에 이런 하락들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쉬지 않고 마냥 달려서는요, 시장이 갈 수가 없어요. 네. 물론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을 잘 선정해서 선택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것은 분명히 맞죠. 제대로 선택을 하지 못하면 조금 나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종목까지 찝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하나 살짝씩 중간중간에 살짝씩 풀어드려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본인의 상상력과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원칙, 너무 비싸지 않은 주식을 선택하는 방법을 택하신다면 이런 시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저희 증시각도기 TV가 돈 버는 채널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증시각도기 TV 채널 이 구독자들이 깨졌으면 다른 쪽은 전멸됐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어떻게 된다? 네, 성장하고 발전해 나간다. 이걸 또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죠. 자,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 경제 전체는 어떻게 됐나요? 저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이때보다 중간중간 어려움은 있었지만 어땠어요? 계속해서 성장했죠. 그러니까 전면적인 디플레이션이 아니라면 계속해서 성장하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래도 되게 독특한 나라인 거예요. 20년, 30년짜리 디플레가 와버리니까, 물론 인위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플라자 합의나 그다음에 뭐 반도체 제재나 미국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런 인위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어찌 되었거나 인플레이션이 저렇게 장기가 되면은 전혀 다른 상황이 오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디플레죠. 죄송해요. 디플레를 막고자 하는 활동들이 지속되고 있고, 거기에 가장 민감한 곳이 미국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 본다면, 역시나 또 시간이 지나면 시장은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점. 그러니까 그때를 바라보면서 약간 긍정적인 시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는 점을 모두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금융 공부하고 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더불어서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이렇게 조바심을 내고 초조해하고 너무 불안해하시면 될 것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조금 느긋한 마음으로. 자, 그래서 따져보면 삼성전자로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은 누구인가요? 대주주지. 왜? 못 팔았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못 팔았으니까 가장 부자가 된 거예요. 의외로요, 좋은 기업의 경우는 안 팔고 오래 있는 게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카카오로 제일 부자가 된 사람은 누군가요? 대주주지. 대주주지. 그렇지 않습니까? 못 파니까. 네. 대주주가 팔면 회사는 끝이잖아. 그 회사하고는 안녕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오늘은 시장 좀 황당하게 떨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지만, 좀 느긋한 마음으로 지켜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에 금융 공부가 이제 시작되니까요. 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날씨는 좋은데 약간 미세먼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듣고 오늘 활동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야, 채권 시장 봐봐. 지금 판세가 뭔지. 라는 걸 오늘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
여러 가지의 동영상들이 올라가요. 방송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중에 박종현 팀장님과의 대담이 올라가는데 어 짧은 시간이지만 두 컷입니다. 20 몇 분 두 컷이 오늘 내일 올라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금리 공부를 하실 수 있고, 금리 공부를 하시고 나면 현재 판세 읽어질 건데 오늘 그 앞에서의 일종의 예고편을 여러분들한테 살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왜 이렇게 충격을 받았느냐? 조금 충격 많이 받았죠. S&P가 1.31% 빠졌으니까요. 4,166을 기록했고, 다우는 1.58%, 33,290을 기록했고, 나스닥도 0.92%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1% 또는 이상의 그 하락을 보여줬어요. 그 130%나 130포인트 빠르면서 14,030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10년물 국채 금리는 그렇게만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 좋으니까. 금리가 올랐어야 되겠죠, 여러분. 아니에요. 떨어졌어요. 그것도 꽤나 많이. 네. 1.443이에요. 1.5가 살짝 깨진 게 아니고요. 1.443이에요. 자, 요 포인트 기억하시죠? 1.5대에서부터 1.4로 엄청나게 5bp 정도가 빠진 거잖아요. 그죠? 5bp라는 엄청난 금리 하락이 있었어요. 채권 시장이 굉장한 강세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이게 끝이냐? 2년물은 반대로 0.25로 올랐습니다. 3개월물도 0.043으로 올랐습니다. 3개월물이 엊그저께 0.018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0.043. 그러니까 뭐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더블 났어. 금리가 더블 났어. 금리가 며칠 만에 100% 이상 올랐어요. 네. 엄청나게 올랐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한 함의가 무엇인지를 오늘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먼저 왜 이렇게 빠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오늘 내만년의 날이라서 변동성이 있어야 되는 날이었는데 세인트 루이스의 연은 총재님이신 제임스 블러드가 카운터 블러를 날려주셨습니다. 뭐라고? 22년에는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충격을 크게 받았고 달러는 추가 강세. 그러면서 달러 가격은 92.32까지 올라갔고, 반면에 고스란히 유로는 약세가 되면서 1.18 뭐 막 계속 가면서 이제 유로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 했는데 그랬고요. 반면에 원화나 위안화는 전날 워낙 많이 약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은 1135원과 6.46으로 조금 덜했고, N이 강세예요. N이 110.23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N은 상당히 지금 강세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그 유로화가 약세인 거는 유로 쪽에서는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습니다. 드라기 이탈리아 총재 아시죠? 옛날에 ECB 총재하던 드라기 총재께서 유럽 국가들이 추가 부양해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 부양 정책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크다.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의 경제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수요 부분의 개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라도 신속한 부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계속해서 부양 이런 식의 있었던 상황에서 미국은 어떻다? 왜 이게 더 충격을 받았냐면, 제임스 블러드는 상당한 비둘기, 완화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런 완화적인 사람께서 매파로 휙 돌아보니까 뭐죠? 이수일과 심순애 맞나요? 심순애의 변절처럼 확 변절을 하니까 이 시장이 충격을 많이 받은 거죠. 예, 충격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전반적인 흐름을 조금 말씀드리면, 주가는 전면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비철금속 하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원자재 가격도 하락했다라는 건데, 원자재를 다 살펴보니까 비철금속 쪽에서만 많이 빠졌고요. 유가는 오히려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그 농산물도 별로 빠지지 않았어요. 자, 이 부분의 함의가 이렇게 복합된, 이게 도대체 뭐야? 그 주식시장에 빵 터졌는데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했어.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10년물 국채 금리는 떨어졌고, 단기는 올랐지만 떨어졌고, 원자재까지 빠지는 건 알겠는데 유가는 올랐어. 어? 이게 도대체 이 짬뽕, 비빔밥 짬뽕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 거야? 라는 건데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해석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금 길더라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용들을 살펴보면 제임스 블러드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미국 경제의 6개월간 회복세는 지난해 말 예상했던 것보다 빨랐으며 인플레이션도 전망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금년 성장률의 경우 지난해 말 4% 정도를 예상했는데 현재는 7%대가 전망이 된다. 되게 높아졌다라는 거야.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할 때 6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공식적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금리 인상 시점은 내년 말경으로 예상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금리 인상이 내년 말이면 테이퍼링은 언제야? 테이퍼링 지금 우리가 1200억 달러 하고 있어요. 800억, 400억. 예, 국채 MBS 800억, 400억 하고 있는데 그럼 언제부터 테이퍼링 해야 돼요? 올해 연말부터. 빠르면 올해 10월부터도 해야지. 자, 몇 달 남았어? 몇 달 안 남았어? 이제 테이퍼링 시작이야. 테이퍼링 시작됐네. 시장 어떻게 돼? 화들짝 놀래겠죠.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시장은 당연히. 그렇게 된 거고요. 반면에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총재는 23년 말까지 금리를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실질적으로 완전 고용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현재 물가 상승 압력도 일시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라고 닐 카시카리는 얘기했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서로 간에 입장 차이가 있죠. 그러나 어쨌든 2022년 말까지 금리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위원이 기존에 3명이 돌았었잖아요. 그 뭐 로버트 카플란이라다 이런 분들이 돌았었잖아요. 아마 그런 분들이 포함됐겠죠. 그런 분들 포함해서 22년 말까지 금리가 인상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7명이야. 많아졌어. 7명. 그리고 23년 말까지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예상위원은 13명이야. 그럼 결국 뭐 2023년 무조건 금리 인상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2023년이 그러니까 내후년이니까 이거는 시장에서 별로 충격을 안 받는데 22년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할 거 보니까 진짜 2022년에 금리가 인상되겠구나라고 시장이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여기서 정리를 이제 하나하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채권 시장에 대한 인식을 좀 잘못했다. 이거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채권 시장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고 내가 채권 시장의 플레이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좀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일반론으로 해서 금리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고 경기가 상승하는데 어떻게 안 올라가? 그건 올라가야 돼요. 그건 맞는데 어디서 제가 실수를 했냐면 대표물인 기준물인 10년물만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실수였어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10년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투자를 하는데 3년 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5년 이상의 밸류에이션 땡겨오고 이러는 건 난 이해가 안 되고 10년 이상 밸류에이션 땡겨오는 거는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10년 후에 미국 경기가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에도 미국이 지금의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크게 받을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요? 10년 후는 10년 후에 가봐야 알죠. 그런데 하나, 그동안의 잠재 성장률을 보면 이게 무슨 뭐 미국이라는 게 신흥국처럼 빵빵빵빵 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국가나? 그건 아니잖아요. 10년 후에 그럼 그런 국가로 변할까? 아닐 것 같잖아요. 그죠? 예, 요 포인트는 인정되시죠? 요 포인트 하나 담아 두시고요. 제가 이제 그 대표물인 10년물만 보다 보니까 그랬는데 2년물, 3년물, 5년물, 그다음에 이게 3개월물 이런 것들은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 금리 인상할 거, 테이퍼링 할 것 같고 막 이러니까 금리 대폭등이지 뭐. 금리 대폭등 사건이 나타난 거야, 지금. 2년물,
3개월물, 3개월물은 지금 미치게 올라가죠. 0.01대에서 지금 0.04대까지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조만간에 이러다 보면 0.05대도 올라갈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연준의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니까 단기물은 이제 금리가 쫙 올라가는 거야. 쫙, 툭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미 연준이 결국은 현재 이렇게 막 인플레이션 빵빵빵빵 터지는 걸 용인하지 않는구나, 라고 인식이 되잖아요. 결국은 야, 막 우리는 인플레이션 원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적은 디플레야. 우리가 지난 20년간 디플레하고 디플레이션을 봤잖아. 물론 80년대까지 우리는 정말 악마 같은 인플레이션 싸워서 통화가치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싸웠고, 우리 그 볼코 형님도 그렇게 해서 콜 금리를 막 한 20%까지 올렸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인플레에서 쩔어 있었는데 2000년 지나서 한 10년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그때서야 깨달았어. 2010년 8년 지나고 2010년 돼 보니까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은 인플레이션 상황이 아니고 문제는 디플레 상황이었어. 그걸 깨달은 거야,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동안의 태도하고 다르게 인플레이션은 용인할 거거든. 그 인플레이션을 그냥 막 가. 근데 잘 안 올 거야. 인플레이션 안 오니까 인플레이션 한번 와봐. 진짜 와보는 거 한번. 디플레 말고 인플레 한번 보고 싶어. 그래서 그냥 내비둘 거야. 라고 했던 게 그동안의 연준의 태도처럼 보였습니다. 그동안은 연준은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너무 뻥뻥 터지니까 결국은 안 되겠어. 인플레 너무 심하니까 막긴 막아야 돼. 라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 전체는 어떻게 돼요? 그래. 지난 20년간 우린 디플레였고 금리가 많이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야. 금리가 장장 40년을 빠지지 않았니? 근데 그 중에 20년은 디플레야. 그래, 디플레니까 금리가 더 빠진 거지. 충분히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빠진 건 디플레 환경이었으니까. 그게 뭐 예를 들어 생산성 혁명에 의한 디플레든 뭐든 그거는 나중에 그건 따로 생각해.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것만 금리만으로 보자는 거죠. 근데 결국은 여기서 금리를 올리면 뭐 우리 디플레 환경이 뭐 해소되나? 우리 그냥 뭐 디플레 환경 맞지 뭐. 지난 20년간 그랬는데. 앞으로 10년도 그럴 거야. 그러면 10년물 금리는 어떻게 된다? 안 오른다. 안 오른다. 제가 좀 이상하다. 왜 너희들만 이상하냐? 갈라파고스냐?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제가 생각을 고쳐먹고 정리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10년이라는 장기 세월에 대한 고려를 대표물이라는 인식에서 그걸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실수한 것이고 그거를 이제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인플레이션 상황들에 따라서 금리가 오르는 건 정상인 건 맞아요. 이게 상식이 이게 맞아요. 그러나 10년의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10년의 세상을 보려면 과거 10년, 20년의 세월의 흐름들을 보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거 20년은 디플레 환경이었으니까 여기서 인플레이션을 막겠다라고 하면 그동안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지. 장기물 채권 시장에서는. 그래서 채권 가격이 강세되면서 금리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런 테이퍼링과 인플레이션 방어가 오게 되는 금리 인상이 다가오면 당연히 금리는 튀어야 되는데 어디서 튀었냐? 3개월 튀고 2년 튀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2주 전까지만 해도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10년 장기물하고 그 2년 물하고 금리 차이가 쫙쫙 벌어졌어요. 175bp, 1.75% 이상 쫙, 1.5, 1.6 정도까지, 1.6 정도까지 쫙 벌어졌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까지 떨어졌냐? 1.1대까지 쫙 붙습니다, 지금. 1.18%, 118bp. 쫙 붙어버려요. 이거를 평탄화된다고 그래서 플래트닝.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는 경기 상승에 의해서 금리가 올라가는데 장기적인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말 갈까? 경기가 갈까? 그동안 못 갔는데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있을 박종현 그 부장님과의 대담을 꼭 좀 보시면 더 거기에 대한 심화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금리 시장은 해석이 되셨죠.
예. 그러니까 요거에서 또다시 유추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 상황들이 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어떻다? 떨어지지 않는다. 위험 자산 이게 아니고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가는 거야, 유가는. 이런 상황이고요. 반면에 지금 중국 규제와 제재와 압박이 있죠. 거기에다가 가수요 부분이 있었죠. 야, 인플레이션 심할 것 같아 하고 가수요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대표적인 게 어디였다? 철강이었어요. 철강, 비철금속 이런 쪽이었죠. 거기는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반면에 농산물이나 이런 거는 또 안 빠져요. 이게 지금 뭐냐면 경기 활성화 될 거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그거는 그대로 유지되고, 그러니까 유가나 다른 그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고 가격이 반면에 가수요 있었던 비철금속 꺾였고, 근데 이게 가수요가 다 꺾였으면 다시 한번 얘네들처럼 돌아갈 수 있어요. 경기는 회복세고 올라가는 쪽으로 보여지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철강도 가격이 많이 안 오른 거는 여기서 이렇게 제대로 한번 떨어지면 다시 반등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자, 그러니까 자, 이제부터 요 다음 국면은 뭐냐면 실제로 연준은 어떻게 할 것이냐요. 정말 2022년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아니다. 요 정도 얘기 나오면, 자, 그 7명이 2022년이라고 그랬고 13명이 23년이라고 그랬으니까 나머지 위원들 중에 닐 카시카리처럼 아니다는 얘기를 할 사람이 나오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또 어떤 일, 정말 일시적이었던,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었다고 생각되면서 지표들이 다시 꺾이기 시작하면은 23년 아니겠구나 하면서 시장은 또다시 안심하면서 또 반등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2020년 2년의 금리 인상, 그것은 곧 올해의 테이퍼링을 얘기하기 때문에 올해의 테이퍼링이 자꾸 느껴질 때는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다가 아닌 것 같다 이러면 반등을 했다가 한 여기서 주고받고 하는 흐름들이 당분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런 약간 마찰적 상황들이 조금 지나고 나면 뭐 연준은 그 인플레이션도 잡으려고 하고 경기 부스터의 역할도 같이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본질적 시장 흐름인 기업의 실적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다시 제자리를 찾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금리와 관련해서 얘기하느라고 뭐 다른 얘기를 많이 못 드렸는데요. 지금 조금 또 하나의 변수는 델타 바이러스예요. 지금 코로나가 뭐 알파, 베타 막 이런 이제 델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델타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이게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인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로셸 웰렌스키 CDC 국장은 이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알파 변이, 즉 영국발 변이보다 더 전염성이 강하다. 우리는 알파 변이가 한두 달 만에 빠르게 지배적인 종이 되는 것을 봤는데 델타 변이가 이렇게 들어오면 아마도 델타 변이가 이제 주요한 바이러스가 될 것이다 하는데, 문제는 얘가 전염성이 엄청 세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연준이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얘기 하지만 만약에 델타 바이러스 나와서 지금 유럽에서는 영국인가요? 이거 풀려고 했는데 푸는 걸 한 달 늦췄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델타 바이러스 나와서 바로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면 연준은 어떻게 될까요? 네, 연준은 역시 비둘기적인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꼭 깜짝 놀랐던 거는 또다시 완화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또다시 완화적인 상황.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분한테 딱이 한 대 얻어맞았다. 카운터 블로 한 대 얻어맞았다. 제임스 블로드가 카운터 블로를 한 대 때려서 맞은 충격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변수들은 또 만약에 이런 연준은 고용도 회복이 돼야 되겠지만 이 바이러스 문제가 완전히 어느 정도까지 정말 진화되는 수준까지가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으면 갑자기 매파로 돌지는 못할 겁니다. 그거는 거의 분명해요. 그건 너무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시장을 보신다면 하락이 계속되는 하락이냐? 뭐 그건 또 아닐 것이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긴 시간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후에 다양한 컨텐츠들이 올라가니까요. 그것도 재밌게 봐주시길 빌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석학하고 제일 많은
인터뷰를 한 인터뷰인 안희경님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조금 더 캐냈어야 되는데 본인 얘기를 하시고 석학 얘기들을 조금 덜 해주셔가지고 그건 좀 진짜 세계 최강의 석학들 수십 명하고 대담했던 거의 한국의 유일한 존재인데 그분이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 아이고 찬스가 나와가지고 잡다 잡아서 이렇게 대담을 했는데 그 대담은 약간 기대에 못 미치지만 뭐 독이 책방에 번외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권순장의 브릿지에서도 저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순서를 가졌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